이번 영상은 클래스 개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이썬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클래스를 사용할 일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유용하게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공장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드는데 차를 만들 때마다 차 이름과 색상이 명시되면서 생성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출력해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이처럼 차 종류 이름은 소나타고 색상은 화이트인 이 차를 생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을 포매팅 방식으로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문을 작성해 보면 name 언더바 원 변수에 대입된 소나타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 또 컬러 언더바 원에 대입된 색상 화이트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는 차 종류는 모닝차고 색상은 블랙입니다. 이거 역시 프린트 출력문을 써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프린트 출력문은 같은 형식인데 이 들어가는 변수만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예상과 같이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또 세 번째 종류로는 아반떼를 생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위와 같이 동일하게 작성을 하여서 이러한 실행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공장에서 100대의 차를 생성했다면 차가 생성될 때마다 일일이 이렇게 변수를 지정하고 출력문을 반복해서 작성을 해야 할까요? 지금 상황과 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을 때 불필요하게 코드를 일일이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코드를 구현해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까요? 지난 시간에 함수 단원을 익혀봤는데요.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도 결국에는 반복적인 코드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함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어떤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헷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것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한 묶음을 만들어서 그 안에 변수 및 여러 함수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바로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현재 A, B, C 세 가지 종류의 차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네임과 컬러가 각각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을 객체라고 하고 여기서는 그럼 차가 객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칼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를 만들 건데 이렇게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A, B, C를 인스턴스라고 부를 테니 이 용어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클래스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클래스 내부에 있는 변수, 즉 멤버 변수와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함수, 다른 말로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더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칼 이름인 클래스를 생성할 건데 이때 이 클래스를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어떤 설계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소나타, 모닝, 아반떼, 차를 찍어내는 겁니다. 자, 클래스를 정의할 때에는 클래스를 쓰고 클래스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클래스명은 함수를 선언했을 때와는 달리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콜론을 쓰신 후에 이제는 함수를 만들 건데 생성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생성자 메소드는 def 언더바 두 개를 쓴 다음에 init 언더바 두 개를 쓰고 괄호 안에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넣어줍니다. 일단 셀프라는 매개 변수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이 init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방금 마음대로 만든 함수명이 아니라 파이썬에서 미리 정의해 둔 거예요. 일종의 예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함수의 이름에서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init은 시작한다 라는 의미로 클래스를 선언할 때 가장 처음으로 실행을 시작하는 함수입니다. car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후에 A 객체에 이 car 클래스를 할당하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바로 이 init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실행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프린트 출력문을 써볼게요. 클래스를 시작한다고 알리는 메시지를 출력해 보면 이처럼 객체를 선언하는 순간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클래스가 시작되었다는 이 프린트 출력문이 실행됩니다. 별다른 코드도 안 쓰고 그저 선언만 했는데도 init 함수가 실행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init 함수 말고 또 다른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show 이름을 가진 함수를 만들고 역시 여기에도 self라는 매개 변수를 쓴 후에 print show 함수입니다 라고 출력문을 이 함수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행을 눌러도 init 함수 안에 포함된 프린트문만 출력이 되지 이 프린트문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함수를 호출해야지만 즉 객체명 점 함수명을 씀으로써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 주어야지 그 함수에 해당하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저 객체를 선언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줄에 다시 이 show라는 함수도 호출을 해 주어야만 이처럼 실행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이 init 함수의 매개 변수에도 self라는 것을 썼고 show 함수에도 self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데요. 클래스 내의 함수에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반드시 이 self를 써주어야 합니다. 이 키워드를 통해 self, 즉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기능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변수에 car이라는 클래스를 할당을 했잖아요. 여기서 클래스에서 선언한 self는 실제로 A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지정하는데 이때 클래스 안에도 A라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내부에서는 self 키워드를 통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대신 지칭해 주는 겁니다. 반드시 self일 필요는 없어요. 아무 변수명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보통 self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협업하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볼 때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기 쉽게 작성을 하려면 기본 규칙을 따라서 self로 쓰는 것이 좋겠죠. 지금은 이 self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겠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니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init 함수에는 이름, name과 컬러 변수를 초기화 시켜두도록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f 매개 변수 뒤에 name과 컬러를 추가해 볼게요.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name을 넣고 두 번째에는 컬러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클래스 내에서는 이 A가 self를 지칭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 소나타는 name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화이트는 컬러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self.name, 즉 A의 이름에는 이 name을 대입할 거고 A의 컬러에는 이 컬러, 즉 화이트가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init 함수 안에는 포매팅 형식을 사용해서 차 종류와 차 색상 생성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코드를 구현해 볼게요. 이때에도 self.name과 self.color를 써야겠죠. 왜냐하면 이 name을 self.name이라는 변수에 대입할 거고 이 컬러를 즉 white라는 것을 self.color에다가 저희가 대입한다고 변수를 지정해 두었으니 이것도 그저 name, color라고 쓰면 안 되고 self.을 써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보면
네, 이 소나타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서 그리고 화이트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처럼 실행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볼게요. 이처럼 두 종류의 차도 추가해서 인스턴스를 총 3개 생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요 init 함수가 실행이 됨으로써 이렇게 실행 결과가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만약에 애초에 여기에다가 아무런 매개 변수를 쓰지 않게 된다면 인자 2개가 부족하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에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개수를 잘 유념해서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잘 써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디폴트 변수를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name과 color 값을 이렇게 받지 않을 경우에도 미리 저희가 변수에 들어가게 될 값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name에다가는 붕붕이라고 써보고 컬러에다가는 레인보우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인자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해줘서 실행을 해보면 오류 없이 붕붕이 차 레인보우색 생성 완료라고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부터는 소멸자 메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init 함수, 즉 생성자 메소드를 만들었으니 반대로 객체가 없어질 때 호출되는 소멸자 메소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소멸자 메소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del 키워드를 사용해서 소멸을 시켜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것은 B라는 자동차에 대한 그 처리가 다 끝난 후에 해당 인스턴스를 메모리상에서 해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소멸자 메소드는 언더바 2개를 역시 사용하고 del 언더바 2개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 B라는 인스턴스를 소멸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del B를 사용하는데 이 del B를 사용함으로써 B 인스턴스를 소멸시켜 주는 건데 저는 추가로 이것을 소멸시킬 때 프린트 출력문을 이용해서 소멸되었다고 알리는 문구도 가시적으로 실행 결과에 보이도록 해볼게요. 자, A와 B는 다 삭제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모닝차가 생성이 되었고 또 del 키워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멸되었다는 출력문과 함께 실제로 B 인스턴스는 소멸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 제거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B 객체에다가 show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그랬더니 name B is not defined라고 B 이름을 가진 변수가 정의되었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이 에러를 통해서 인스턴스 B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다루어 본 클래스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이 뭐지? 위키피디아에서 객체 지향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 중 하나인데 객체들의 모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각각의 객체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래밍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수에 간편하고 또 직관적인 코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객체 지향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객체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객체라는 개념을 조금이나마 이해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우선 객체라는 것은 여러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인데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객체 각각을 인스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때 A, B, C 각각을 인스턴스라고 불렀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객체를 살펴보자면 각 객체에는 name이라는 속성과 또 color라는 속성과 여기에는 추가되어 있진 않지만 생성 연도라는 정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직진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멈출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고 자동차 기능은 정말 다양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보는 거니까 일단 요 두 가지만 써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여러 속성들과 행위들을 하나로 담고 있는 그 데이터를 바로 객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래밍 방식인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좀 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에 가깝게 하여 사람들이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이전에는요,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뭘 하라 라는 식으로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에 바빴다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대상이 되는 실제 세계의 사물, 아까는 자동차였죠. 그러한 객체를 그대로 표현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해주고 나서야 그 객체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죠. 이처럼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수행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잘 사용하면 생산성 높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는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객체의 속성 중 필요한 부분만을 중심으로 간소화한 것으로 객체 지향적 관점에서는 객체들의 공통적인 속성과 기능이 묶여져 있는 클래스를 정의한 것, 그거 역시 추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캡슐화입니다. 캡슐화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캡슐 알약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캡슐화된 객체의 내용을 외부로부터 정보를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발생할 때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게 되고 또 캡슐화된 객체들은 재사용이 용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시간에 다룰 상속성입니다. 하나의 클래스가 가진 특징을 다른 클래스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위 클래스의 기능을 하위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뜻하는데요. 기존에 작성된 클래스를 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로는 다형성입니다. 다형성은 객체 간 관계를 유연하게 해주는 특징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평소에 취미를 자주 한다 라는 문장에서 이때 취미는 노래 부르기가 될 수도 있고, 독서하기가 될 수도 있고, 인테리어 하기가 될 수도 있고, 이처럼 취미의 이런 특징을 바로 다형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차지향 프로그래밍도 있는데요. 이 프로그래밍은 순차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객체지향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실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지보수도 어렵고 또 디버깅이 어렵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차지향 언어로는 C 언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객체지향의 반대는 절차지향이고 절차지향의 반대는 객체지향이라는 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절차지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면 객체지향 같은 경우에는 객체 간의 상호작용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뿐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객체지향 언어들만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의 구조가 객체라는 것에 정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잘 설계된 클래스를 만들어 독립적인 객체를 사용함으로써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시간에 배울 상속을 통해서 코드의 재사용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더불어 단점도 있다면 개발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점입니다. 또 대체적으로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객체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로는 저희가 지금 배우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자바, C++, C# 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클래스 두 번째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